밀레니얼 Z세대의 신조어로 인싸가 국어사전에 등재되었습니다. 인싸는 인사이더의 줄임말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핵인싸, 인싸력, 인싸템 등 파생어와 마케팅으로도 활용되는 인싸, 그리고 아싸. 이제는 새롭지도 않고 일상적인 단어가 되어버린 이 단어들은 사람들의 인정 욕구로 인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직장 상사나 부모님, 친구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보고서를 만드느라 밤새워 야근하고 피곤에 찌들어도 팀장님이 역시 자네의 보고서는 훌륭해, 부장님도 칭찬하셨어 라는 피드백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피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스스로 뿌듯할 것입니다. 상대가 나의 인정 욕구를 잘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회사에서 인싸의 능력치를 +1 더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원, 대리 직급의 밀레니얼 세대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여전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한 방식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과 집단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고 워라밸이 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점점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회사에서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이들의 능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조직 문화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다른 이와의 관계를 통해 즐거움을 얻는 이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경험,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목적을 달성을 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회사 업무뿐만 아니라 공부나 운동을 할 때도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이슈가 없더라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도 다양한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운동을 하더라도 축구와 농구 같은 팀 스포츠가 아니라 조깅이나 수영, 바둑 등 자신과의 싸움과 도전을 즐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보다는 자신의 내적 환경에 관심을 더 많이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심리적 에너지를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색을 좋아하고 조용하고 소수의 친밀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두 스타일을 인싸와 아싸로 나눌 수 있으신지요? 인싸는 알겠는데 후자를 아싸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고요? 사람들은 흔히 성격이 좋고 친구가 많은 사람들을 인싸로 여기고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은 아싸로 여기는 생각들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착각입니다. 인싸와 아싸는 한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집단과의 관계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의 태도, 그리고 선택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인싸로 지내고 계신지요? 학창 생활을 활발히 하고 다양한 동아리와 인턴 연수를 통해 학교에서 핵인싸 생활을 누렸던 분들도 회사라든 새로운 조직에서 단기간에 인싸가 되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한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자발적 아싸 현황에 대해 조사한 설문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설문에 응답한 44%가 스스로를 자발적 아싸라고 답을 했으며 기성세대에 비해 밀레니얼 세대가 자발적 아싸인 비율이 높았습니다. 자발적 아싸가 된 주된 이유는 업무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가 49%로 가장 많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워라밸 등의 나의 시간, 여가를 지키기 위해서가 48.4%로 2위였습니다. 관계나 소속감에 크게 연연해 하지 않아서 인간관계에 지쳐서
직장 동료들과 성향, 관심사가 달라서 등의 순서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회사원들 중 44%나 높은 비율로 자발적인 아싸를 추구한다는 것이 다소 놀랍습니다. 여러 가지 자발적 아싸가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이 되었지만 이러한 현상의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인싸와 아싸에 대해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인싸라는 말보다 먼저 아웃사이더, 아싸는 특정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 외톨이 등의 의미로 오래전부터 쓰이고 있었습니다. 1942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알베르 까뮈의 대표 소설인 이방인이 출판이 되고 1957년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이 이방인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더 스트레인저로, 영국에서는 더 아웃사이더로 번역이 됩니다. 이방인에서의 주인공인 아웃사이더는 사회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살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표현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아웃사이더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 것은 1950년대 영국의 비평가인 콜린 윌슨의 아웃사이더가 출간되면서입니다. 이 책에서 아웃사이더는 인사이더, 내부자의 반대어로, 직역하자면 외부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본래 아웃사이더는 전문적 지식이나 소양이 없는 사람, 문외한 혹은 어떤 그룹 속에 끼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자라 하면 다소 중심에서 멀어지는, 추방되는 뉘앙스를 풍기며 이를 아웃사이더라는 말에다가 의미 부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지게 된 아웃사이더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외톨이 등의 의미로 쓰였고 최근 들어 줄임말로 아싸, 그리고 이후에 반대말로 인싸 용어가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싸, 아웃사이더 역시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었는데 사회, 기성 틀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사상을 지니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스스로 나 자신이 중심에서 멀어지는 사람이란 뜻이니 엄밀히 말하자면 자발적 아싸는 역전압처럼 동어 반복인 표현입니다. 아웃사이더라는 말 자체가 굳이 인사이더가 될 필요는 없다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집단에서의 보편타당한 원칙을 따라가지 않으며 약간은 나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더라는 말 그 자체에 이미 그 사람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아싸는 부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방인, 외부인임을 자처하는 말입니다. 흔히 인사이더, 인싸는 왠지 사회나 조직의 중심이 되는 긍정적인 사람, 아싸는 왠지 주변을 맴도는 좀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러면 자발적 아싸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인싸의 삶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직이건 단체이건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한동안 인싸력 테스트라는 것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들 내지는 급식체라는 10대 언어 등을 알아보는 간단하고 재미있는 테스트이지만 실제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인싸템이나 인싸 패션을 장착해야 하고 최근 인기 있는 예능과 게임에 능통해야 합니다. 이렇듯 무엇인가 새로운 사실, 정보, 힙한 아이템들을 학습하고 배워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노력과 수고, 정신적인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들을 계속 따라가며 학습하고 학습한 것들을 본인 스스로 맞춰가며 자연스레 실천하는 과정들이 피곤하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조금 모르더라도 남들보다 다소 뒤처지더라도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쁘지 않아 라는 생각에서 자발적 아싸가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앞의 설문조사에서 업무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가 자발적 아싸가 된 가장 높은 이유였습니다. 회사라는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업무의 성과이며 여기에 집중하고 몰입을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외에
인싸가 되기 위한 노력은 후순위이고 부수적인 것이라는 판단인 것입니다. 둘째, 예전에 비해 보다 많아진 집단과의 관계에서 선택적 아싸가 발생합니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과 조용하고 생각이 깊은 스타일 등 사람마다 다양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싸적 성향이 있고 아싸적 성향이 있겠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속하게 된 집단에서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즉, 직장 생활에서는 자발적 아싸인데 가족들과는 인싸, 친구들 관계에서는 핵인싸가 되는 이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와 관심사가 맞는, 취향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거기서는 인싸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인싸와 아싸는 MBTI나 디스크처럼 사람에 대한 스타일 진단이나 성향 파악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취하는 행동,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태생적인 인싸거나 태생적인 아싸가 아니라 내가 때로는 아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인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집단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우리는 여러 집단, 많은 사람들과의 단톡방이 있습니다. 회사의 부서 카톡부터 시작해서 친구, 동호회 카톡들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카톡들이 쏟아지는데 우리는 여기서 짧은 시간에 인싸와 아싸의 입장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아싸를 선택하지 않으려면 이모티콘이라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모티콘을 선택할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것이 분위기에 맞는지, 무엇이 더 적절한지, 그래도 몇 마디 더 써야 하나라든지, 그리고 어떤 단톡방에는 그러한 고민 없이 자발적 아싸를 자처하게 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이 없었던 과거에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거나 기껏해야 전화통화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직장, 가족, 친구들, 나와 관계된 집단이 적다 보니 집단의 사람들과 대부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내가 인싸인지 아싸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소셜미디어, SNS 등 수많은 집단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결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개입하고 여기서 발언을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나의 노력은 유한하니 어쩔 수 없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경향이 더욱 강해진 일입니다. 자발적 아싸는 굳이 인싸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혼자 지내더라도 스스로의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대신 중요한 사람들과 선택적 관계를 맺고 일반적인 타인과는 적당한 소속과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만남과 술자리도 즐기지만 혼밥과 혼술도 즐기는 이들입니다. 물론 타인과 함께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혼자 여가 생활을 하면 불필요한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입니다. 이들은 아싸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절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갑니다.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인정과 호감을 얻기 위한 노력에 본인 스스로의 가치와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주제였습니다. 맞아. 다른 이들에게 조금 미움도 받을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살자 라는 깨달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인간관계에서 요즘에는 SNS라는 새로운 환경에서까지 우리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고 여러 갈등 상황에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런 우리에게 미움받을 용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위안과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동조하는 이들은 자발적 아싸를 당당하게 선택한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워라밸 등 나의 시간,
여가를 지키기 위해서 관계나 소속감에 크게 연연해야 하지 않아서의 이유로 자발적 아싸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소속감, 연대감에 연연해야 하지 않습니다. 인싸가 되어야 한다는 피곤함에서 벗어나 워라밸을 통해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에 더욱 집중합니다. 스스로의 내면과 자존감을 가꾸는 것이 인생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아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보다는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하나의 문화로 잡아가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아싸가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하여 불필요한 관계들을 맺지 않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 선택이 극단으로 가게 되어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계속 자신을 배제시키다 보면 결국 사회에서 고립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관계에서 인싸가 되기를 고집한다면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단순한 관종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인싸와 아싸는 성향이 아니라 선택의 개념입니다. 또한 인싸와 아싸라는 것을 너무나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닙니다. 최근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캐주얼한 개념입니다. 자발적 아싸를 새로 문화로 받아들여야 할지 반사회적 현상으로 봐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발적 아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싸도 아싸도 삶의 방식일 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 무엇보다 자기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 아싸가 증가한다는 현상은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과 연관됩니다. 또한 인싸이던 아싸이던 상관없이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개인주의가 점점 더 팽배해가고 있고 회사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밀레니얼 세대들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대되고 일하는 방식도 이들의 성향에 더 적합하도록 점점 더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레니얼 이전 기성세대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세대였습니다. 상사의 업무 지시에 발빠르게 행동하고 야근은 물론 주말도 반납하며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어려운 업무가 마치면 팀원들 모두 수고했다며 늦은 밤까지 회식을 했던 것은 모두 집단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집단주의의 응집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단기간에 성공 신화를 쓰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해외의 기업들은 한국의 집단 문화의 장점을 배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졌던 기성세대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입사하는 밀레니얼 세대, 젊은 세대들의 개인주의적 가치관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신세대 구성원들이 보이는 가장 황당한 모습으로 나만 생각하는 태도와 소속감 및 애사심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조직의 충성심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왜? 라고 반문합니다. 직장에 충성해봤자 회사가 어려우면 구조조정 당하는 데다가 개인 삶도 소중한데 왜 회사에 내 청춘을 다 바쳐야 하냐는 것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풀리기 어려운 기성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이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조직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과를 창출하는 목표를 가진 조직,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하는 특성을 가진 기업은 집단주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의사와 이익보다는 집단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 여긴다는 관점이 집단주의입니다. 사회와 국가는 개인으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집단이 유지 존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을 통해서 집단의 목적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자유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집단주의는 나보다는 우리라는 정체성을 우선으로 하고 개인 목표보다 집단 목표가 우선이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주의는 집단의 결속력 및 애사심, 애착이 강한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따라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면 조직으로의 몰입이 높고 집단 목표를 개인 목표와 동일시하거나 오히려 집단 목표를 보다 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의 성과 달성 확률이 높아지고 구성원에 대한 일체감을 높이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위기에 처했을 때 높은 응집력으로 위기를 보다 신속히 극복하는 힘도 집단주의에서 나옵니다. 이는 비단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무역 분쟁으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역시 집단주의의 행동입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인 보이콧 재팬을 진행했으며 일본 주류, 의류, 자동차 등 실제 일본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 개개인의 구매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상 불매운동은 일본의 사과나 조치가 없으면 상당 부분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집단주의의 부작용도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주의의 강한 애착과 연대감, 규범을 따라야 하는 것이 밀레니얼 세대들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매뉴얼, 목표 성과에 집중하다 보니 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저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단의 결정이 우선되다 보니 구성원들의 개인의 존엄성, 의사, 감정 등이 쉽게 무시되기도 합니다. 개인의 자존감이 결핍되고 집단 의존증이 높아 집단 뒤에 숨은 무책임한 집단 이기주의를 양산하기도 하고 수직적 가치관과 서열적 문화가 강해 타인과의 비교에 집착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집단 속에서 나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생각에 침묵하게 되는 경우 등은 모두 집단주의의 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특성상 집단주의의 성향을 완벽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미 개인주의는 우리 삶에 다가왔습니다. 점점 더 증가하는 조직의 밀레니얼 세대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일의 가치와 의미, 수평적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중요시하는 주요 가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본인이 생각하는 삶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있다는 점입니다. 타임즈는 밀레니얼 세대를 나나나 세대로 정의했습니다. 관련 기사에서는 밀레니얼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본인 중심의 세대라고 말하며 사회적 기준을 따르던 기성세대와 달리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 역시 나 중심으로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기에 밀레니얼 세대는 보여주기식 업무 진행과 비효율적인 업무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인 성과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여긴 7, 80년대생들하고는 다릅니다. 자신들이 충성하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자신입니다. 둘째, 일의 가치와 의미가 중요합니다.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들은 기존 세대보다 일의 가치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생존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밀레니얼 세대는 일의 가치나 의미를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들은 일의 의미나 가치를 인식하고 흥미를 느끼면 주말 시간도 반납할 만큼 몰입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밀레니얼 세대가 의미 있는 일을 선호하다 보니 단순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일을 잘 안 하려는 성향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공존하는데 이제 일을 배우기 시작한 젊은 직원들이 해야 하는 일을 제쳐두고 적성에 맞고 의미 있는 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 조직 내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셋째,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쌍방의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에 능숙하기에 조직에서의 일방적인 지시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SNS에 익숙한 세대로 끊임없이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대인관계 유지를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자기 표현을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PR하기 위해서는 링크드인을 사용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이러한 SNS와 앱 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 표현을 바로바로 전달하고 즉각적인 관심과 반응을 수용하는 메커니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밀레니얼 세대는 회사 내에서도 즉각적인 피드백과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1년에 한 번으로 정례화된 평가, 피드백 시스템이나 몇 단계를 거치는 의사결정 과정, 일의 결과에 대한 무반응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공정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본인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자율성을 중시하고 휴가를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는 등 개인주의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 급변하는 경영 환경 등의 이유로 유연한 조직 문화를 통한 혁신 성과 도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업무 환경이 만들어져야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한 조직 문화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애자일이란 재빠른, 민첩한 조직이라는 뜻으로 부서 간의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 소규모 팀을 구성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문화입니다. 전통적인 상명하복식 수직 구조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협업하는 수평적 업무 환경을 의미합니다. 애자일 기법은 기획부터 설계, 개발, 테스트 실행의 순차적 업무 프로세스를 대체한 것입니다. 순차적 프로세스에서 시간이 지체되기보다는 오히려 빠르게 시제품을 만들어 고객 반응을 들어보고 피드백을 반영해서 수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법으로 애자일 프로세스가 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애자일을 도입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다기능 팀을 구성하고 팀에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조직원들은 팀의 성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방대한 문서화나 장기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대신 빠르게 시제품을 만들어 고객 및 사업부서 등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시장의 니즈에 잘 맞는 제품을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자일 경영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습니다. 개발 당시의 웹브라우저 시장은 넷스케이프가 80% 이상을 독점했습니다만 MS사는 장기간 계획에 따른 결과물을 도출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애자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사용자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여 하루하루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짧은 주기의 반복 실행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 애자일 프로세스를 통해 익스플로러는 불과 3년 만에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애자일 경영 방식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밀레니얼 세대라는 새로운 세대의 유입으로 과거의 조직으로는 혁신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관습과 형식을 탈피하고 특히 상사에 의한 수동적 업무 수행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니즈를 적극 반영해 기성세대와의 적극적인 상호소통으로 결과를 빠르게 실행하는 전략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12억 달러, 1조 2천억 원이라는 2009년 당시 아마존에서 인수한 기업 중 최고의 매입 가격으로 인수된 신발 전문 쇼핑몰 자포스. 자포스의 CEO인 토니 셰이는 사내 관료주의 때문에 혁신이 둔화되고 자유분방한 문화가 힘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홀라크라시는 새로운 조직 문화를 선포했습니다. 전체를 뜻하는 그리스어 홀라스와 통치를 뜻하는 크라시가 합쳐진 말로 관리자가 없는 경영체계입니다. 다시 말해 홀라크라시는 의사결정이 상위 계급에 속하는 게 아닌 조직 전체에 걸쳐 분배되어 있는 조직 형태입니다. 홀라크라시의 핵심은 조직을 구성하는 여러 서클들이 각자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서클은 기존 팀과는 달리 부서나 직책에 상관없이 그 일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서클 안에서는 각자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직원 모두에게 발언권과 의사결정권이 있는 수평적 의사구조로 형성됩니다. 서클은 기능이나 프로젝트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될 수 있으며 조직원들은 하나 또는 복수의 서클에서 역할을 맡고 이에 따르는 책임과 권한을 행사합니다. 전통적 조직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실무자가 조직 하부에 따로 있고 위로 갈수록 관리 및 의사결정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조직 구조와의 차이점 중 하나는 조직원, 사람이 아닌 역할의 방점이 찍힙니다. 이는 사람과 역할을 따로 분리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서로의 역할이 상충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존 조직에서는 사람과 역할이 구분되지 않아 역할의 갈등이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홀라크라시는 롤 앤 리스폰서빌리티,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역할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 간, 더 나아가 세대 간 갈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홀라크라시의 조직 파괴 실험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파격적인 홀라크라시에 직원들이 적응하기 어렵고 되려 의사결정이 오래 걸리는 등 효율적이지 못한 부작용도 우려합니다. 실제로 홀라크라시 도입 이후 자포스의 퇴사 직원이 증가했고 정유 회사인 쉘 오일은 홀라크라시 제도를 시행한 지 6개월 만에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직의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새로운 조직 문화의 시도는 밀레니얼 세대를 넘어 Z세대, 더 나아가 앞으로 나올 또 다른 세대를 위해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말에 입사하고 올해 신입사원 1년차 사원입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 없이 입사하여 주위 분들이 많이 축하해주고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어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동기들과 2주간 교육연수도 받고 부서 배치까지 확정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출근이 3개월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입사 취소가 되지는 않아 외출 활동 자제하며 대기 중이었는데 입사 동기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원 2년차 선배 몇몇 분들이 신입 직원 입사자 동기들 일부만 초대해서 환영회도 하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모든 입사 동기들 모두 모이는 줄 알았는데 저보고 왜 안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원 2년차 선배들과 단톡방도 있는데 단톡방에는 환영회 공지도 없었고 저에게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자초지종 알아보니 선배들 중 몇몇이서 예쁜 여사원들과 만나려고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까지 더해서 모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남들보다 뚱뚱하기도 하고 외모 컴플렉스도 있어서 학창생활도 좋은 기억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걸 극복하려고 반장도 하고 스스로 독하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자부심이 많았었는데 직장생활 초반부터 다시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 결국 외모 컴플렉스로부터 못 벗어나는구나 서름이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앞으로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저 스스로의 인생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3인 3세 고민 상담.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라떼는 말이야. 꼰대 라떼 배찬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안 돼? Why not? 이소민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So what? 홍창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요번 사연은 따돌림을 당하는 신입 직원 얘기예요. 원래 좀 외모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본인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반장도 하고 또 열심히 독하게 공부해가지고 노력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훌륭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선배들이 자기만 따돌리고 환영을 해주는 등 그렇게 좀 따돌림을 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분은 또다시 좌절을 겪고 직장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본인의 인생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십니다. 자, 우선 콤플렉스부터 얘기하도록 할게요. 예, 각자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가 있으실 텐데, 자, 콤플렉스가 회사 생활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홍 강사님 어떠셨나요? 근데 죄송한데 저는 컴플렉스가 없었어요, 신입사원 때. 허허. 죄송합니다. 아, 네. 진짜. 그 콤플렉스 아닌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없었냐면, 제가 생각했던 회사보다, 급이 좀 낮은 회사를, 물론 좋은 회사였긴 했지만, 제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좀 낮은 회사를 들어가서, 약간 어떤 우월감이 있지 않았나.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연 주신 분은, 아까 나왔잖아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회사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느끼시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일단 축하를 좀 드리고. 근데 컴플렉스가 있으면 너무 힘들죠. 근데 제가 왜 컴플렉스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 컴플렉스에 대한, 실체는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본인의 예.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쟤는 저런 컴플렉스가 있어. 라는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이 느꼈던 것 같고, 저도 그랬고. 근데 그런 게 느껴지면 아무래도 많이 위축되죠. 그래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회사에 가기 싫어요. 너무 괴롭죠, 사실은. 예, 힘든 상황입니다. 예. 우리 이 강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나는 컴플렉스가 없어요라고 홍 강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컴플렉스 덩어리예요. 다이어트는 영원한 아니 다이어트는 영원히 외모가 구기도 영원히. 그래서 왜냐면은 모든 게 다 저한테는 컴플렉스니까. 근데 외적인 컴플렉스뿐만 아니라 업무함에 있어서도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저는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피드백을. 숫자 감각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예. 7천만 원입니다. 뭐 이런 것을 700만 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 하나 빼고 얘기한다든지. 공 하나 빼고 약간 단위. 심한 컴플렉스. 아니 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사연자분하고 좀 비슷한데 그냥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많은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나의 어떤 컴플렉스가 도드라지는 거죠. 더 많이 긴장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극복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나도 홍 강사님 얘기에 좀 공감이 많이 되는데 저도 컴플렉스, 저는 눈이 작아요. 사실 눈 사이즈가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시면 어릴 때 나 별명이 건빵. 난 정직하니까 말 못하겠어. 웃지 않겠습니다. 예. 그랬었는데 건빵. 그 회사 다닐 때는 사실 이게 나만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신경 안 써. 맞아. 내 눈이 크건 작건 신경 네. 안 써. 회사에서는 업무만 성과가 나온대. 그러고 일 보니까 잘하면 작긴 되고 작은 거. 신경은 쓰인다. 듣고 나니까. 작아요. 말씀하시는 게 얘기하기 전에는 문제입니다. 몰랐어요. 얘기하기 전에는. 그러게. 예, 그래서 결국에 회사에서는 성과라든지 업무 일 잘하는 걸로 평가가 그럼요. 되고 예.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반가워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전혀 신경을 안 쓴다.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랬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외모 상황이었고.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에 이력서에 사진도 안 넣는데요. 뭐. 그렇지. 그렇잖아요. 이제는 사진도 안 넣잖아요. 네.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결국에는 이 선배 마음에 안 들잖아. 나 따돌리고 그렇게만 만나고. 회사 다니면서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분들이 다들 있으셨잖아요. 있죠. 이분들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사람과 내가 안 맞는다는 건 달리 말하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다른지에 대해서 좀 알아내려고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밀히 분석해 보는 겁니다. 왜 다른 건지 대체. 저 사람의 저렇게 생각하게 된, 말하게 된 근본 원인은 뭘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좀 확인하고 그 사람이 그 상사 여기서 보면 원하는 환경에 좀 맞추려고 좀 저는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저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그래서 불편하게 보일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고 좀 찾아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저는. 그렇게 찾아보셨다. 홍 원사님 어떻게 친해지셨어요? 저희가 친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색하지. 뭐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눈이 작으신 분하고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숫자도 모르시는 분하고 내가 일을 해야 되나. 갑자기. 그런데 이제, 처음 만날 때는 누구든지 그 사람의 성향이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잠깐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내다 보면, 그분이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었고, 마음도 알게 되고, 능력도 알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 진심을 알아줄 것이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조금 견디시고 시간이 좀 지나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좀 해결될 것이다.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저희 지금은 괜찮잖아요. 아우, 그럼요. 괜찮죠. 예, 눈 커 보여요 지금. 아우,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할만한. 그냥 술 한잔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사연님. 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본인의 뭐 가끔 약점도 드러내고, 그냥 부족한 점도 그냥 편하게 드러내고. 본인이 서로 만나자고 할 그렇게, 수 있는 거니까. 네.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보다 더 그분과 친밀하게 되고 회사에서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좋은 말씀인 것 그렇게 같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어차피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 회사 내의 모든 그런 관계와 인싸가 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업무에 도움이 되고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부서나 뭐 관심사가 있는 그런 동호회라든지 그런 것과 훨씬 더 훨씬 의미가 중요하죠. 있지. 예. 뭐 몇몇 개인적인 그런 모임에 내가 끼지 못한다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 없고 의미 없다. 오히려 어느 정도 회사의 성과를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개인의 관심사에 맞는 그런 관계인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선배가 그 사람 한 명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네. 전혀 그렇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3인 3색 고민 상담, 네, 다들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